박혁거세가 태어난 이야기가 실려있거든요. 알을 뭐가 낳아줬을까요? 뭐 타조가 낳아줬을까요? 부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괴물 하나 있어요. 장산이라고 하는 해운대에 있는 꽤나 높은 산에 범, 호랑이를 닮은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귀신 중에 특별히 무거운 귀신은 신체가 좀 특이하게 변형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제가 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저승사자거든요. 저승사자. 다른 귀신은 나타나도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섭지. 밥 먹자. 드세요. 따뜻하군요.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실례하지만. 예. 4학년 3반입니다. 4학년 3반. 내가 6학년 2반인데. 네? 6학년 2반이 먼저 수저를 이렇게 떠서 먹기 전에 먼저 먹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걸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예. 제 뭐 아들내미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 뭐 교수님이시고 작가님이시고. 그렇지만 테이블 매너는 좀 부족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뭐 상가집 다녀왔어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갔다 왔습니다. 그 복장으로. 그래서 오늘 좋다. 예? 진짜 좋아하는 그 찬이고 제육볶음? 좋네. 좋아. 좋네. 계란 후라이에. 응?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먹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원중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여기요. 곽재식입니다. 저기요. 네. 제가 물어봤는데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 강했어요. 아주 강했어요. 네. 곽재식. 네. 제가 이제 전공이 과학, 공학 이쪽이기 때문에 약간 느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과학재식, 곽재식.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괜찮네. 이거 라임 괜찮네. 이런 거 좋아요. 말장난개고 이런 거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아들내미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한테 1시간밖에 시간을 안 줬더라고요. 가야 돼서. 그러니까. 저희 집에. 뒤에 뭐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 가야 돼. 집안일이 있죠, 집안일. 집안일.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집안일이에요. 집안일. 애 데려오기. 픽업. 아이들 픽업.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잘 돼야 밖에서 일도 잘 되는 법이에요. 응? 우리 곽재식 작가님은 네.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태어난 곳이 부산입니다. 찐 부산입니다. 부산이야! 야! 부산이에요! 오! 부산 출신. 부산 어디입니까? 부산 저는 북구의 덕천동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요. 북구 덕천동. 네. 태어나서 좀 살다가 이사를 해가지고 몇 살 때?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은 좀 별로 없습니다. 몇 살 때 이사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했으니까. 부산 잘 모르겠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다시 또 부산에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 살았거든요. 좀 살았네. 그때 이제 사직동에서 살았습니다. 사직동! 네. 좋은 데 살았네요. 사직동을 조금 기억하고 있죠. 그 내가 알기로는 우리 작가님이 괴물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괴물 전문가로 데뷔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전공은 제가 이제 과학, 공학 이쪽이거든요. 지금 이제 환경 쪽 하고 있어요. 환경공학, 환경안전공학 이쪽이 이제 제 전공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좀 과학, 공학 이런 쪽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쪽으로 틀어서 이제 쭉 계속 해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회사도 쭉 다니고 했었죠 그 사이에. 근데 그런 사이에 이제 약간 취미 비슷하게 글을 쓰는 거 이런 걸 좀 했었어요. 뭐 약간 심심풀이 이런 거 비슷하게. 제가 뭐 이런 딴 취미 같은 게 별로 없거든요. 글을 쓰고 싶을 때 주로 처음에는 소설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짧게 써가지고 올리는 거 이런 걸 좀 했었는데 2006년에 3월 달쯤에 제가 지금도 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어떤 이상한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자기가 MBC의 손형석 PD인데 자기가 드라마를 연출하는 사람인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당신이 쓴 소설을 봤다. 근데 소설 내용이 재밌다, 괜찮다. 이거 드라마로 만들만 하다.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야? 진짜 재밌는 내용인데. 뭔 소리야? 내용이 진짜 재밌어요. 내용이 진짜 누가 봐도 재밌다. 자기가 써놓고는 와 진짜 재밌어요. 이게 뭐야? 그거 진짜로 재밌으니까. 그 정도로 재밌어요. 자신이 감동해야 남에게도 보여주면서 감동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네.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이제 회사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 이 사람이 회사에서 되게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뭘 잘못했다 너 때문에 어쩌고 이런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훅 때려치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간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좀 특이 체질인 거예요.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건강검진 같은 거 해주잖아요. 이 회사에서 직원들의 그런 자료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의 수많은 직원 중에 이 주인공이 회장님 간하고 딱 맞는 간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제발 네 간 좀 나한테 달라. 뭐든지 다 해줄 간 이식을.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의 제목이 토끼의 알이야. 옛날에 저 별주부전에서 용왕님한테 토끼가 간을 내줘야 되는 그 상황에 몰린 것처럼. 별주부가 그 토끼 찾으러 가는 것처럼. 이게 거기 회사 이름도 뭐 용궁전장가 뭐 그랬어요. 연관이 되네. 그래서 그거를 딱 약간 모티브로 해가지고 현대판으로 딱 해가지고 쓴 그거였는데. 아이디어 좋다. 그 손형석 PD님이 소설이 3편 정도가 되게 마음에 들고 좋다. 그 소설을 극화해보자. 영상화해보자. 텔레비전으로 만들어서 보내보자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MBC의 베스트 극장이라고 해가지고 한 1시간짜리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끝나는 게 있었어요. 맞아. 그런 거 부담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좀 도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계약이 됐어요. 그게 처음으로 제가 돈 받고 제 글을 누구한테 팔아본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말씀해 주신 게 무슨 이렇게 출판돼서 나온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드라마를 만들어 본 적은 있지만 그냥 글이 인터넷에만 올라온 걸 보고 작가하고 바로 우리가 계약을 해본 적이 없다. 처음이구나. 그래가지고 법무팀에서도 이걸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도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게 잘 돼가지고 지금 방송까지 돼서 나왔어요. 또 이게 뭐랄까요? 이제 지금 돌아보면 이제 바람이 되게 많이 들게 하더라고. 소설을 써서 좀 이렇게 글이 잘 팔리고 글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뭐 방송국이나 영화사 이런 데 팔려서 극화돼가지고 나가는 건 좀 또 다른 또 건이지 않습니까? 소설가로서 잘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는 되게 큰 어떤 자기가 잘 됐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데뷔를 아예 이걸로 하다니. 그러네. 이 길이 내 길인가 보다. 이거는 내 글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길을 걷겠다. 회사 때려치고. 회사 때려치면 너무 위험하고. 같이. 회사는 다니지만. 양다리 걸쳤어요. 회사는 다니지만, 회사 다니는 일 말고 다른 모든 시간에는 요 길을 걷겠다. 여가 시간에는 글을 쓰겠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이제 2개다. 회사 인생, 작가 인생. 멋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글쓰기에 굉장히 매진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우리 그 곽전식 작가님의 데뷔 스토리를 들었잖아요. 네. 그럼 좀 특이하게 우리나라 괴물의 데뷔 스토리. 이상하네. 우리나라 괴물의 데뷔 스토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제. 근데 왜 괴물은 왜 그러니까. 갑자기 저 관심을 가지게 됐지? 이제 소설 쓰다 보니까 소설 쓰면서 막 이런 아이디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2010년대 초 요 전후로 해가지고 무슨 사극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역사 소설 이런 걸 좀 써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것저것 막 조사를 해가지고 막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주로 이제 그때 제가 좀 꽂혔던 거는 괴물 이야기가 좀 신비롭고 사람들 눈에 잘 띌 것 같으니까 신기하니까 그거를 좀 써보자라고 해가지고 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은 소설대로 이제 잘 썼는데 정리해놓은 거를 보다 보니까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이 중에 이제 한두 가지밖에 못 써먹었는데 정리해놓은 자료는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내가 다 써먹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써먹어봐야 뭐 그렇게 인기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체를 그대로 인터넷에서 공개를 했어요. 이거 소설 쓰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게임을 만드신다거나 만화를 그리신다거나 딴 분들도 이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한국의 옛 전설 속에 나오는 괴물 이야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풀었어 그냥. 그냥 풀었어요. 지금도 풀려 있어요. 지금도 다 풀려 있어요. 지금도 풀린 거를 보고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이렇게 한국에 신선한 괴물 이야기가 많이 있는지 몰랐다. 한국 전설 중에 이렇게 참신한 게 많이 있는지 몰랐다. 작가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자료를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누가 좀 이렇게 잘한다 하면 막 자기가 자꾸 잘하는 줄 알고 그걸 점점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좀 보충하고 추가하고 보완하고 수정도 좀 하고 계속해서 늘어갔어요.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한지 벌써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 40가지 괴물 이야기 그 정도로 이제 공개한 정도였는데
지금 한 300가지 정도로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은. 한 10년 한 거니까. 그러다가 신압으로 괴물 전문가가 된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괴물에 관한 뭐 책을 쓰자, 뭐 괴물에 관한 한국 괴물 백과라는 뭐 사전 형태의 책을 내자, 괴물에 대한 뭐 칼럼을 써달라, 뭐 가끔 뭐 무슨 방송국에서 뭐 이상한 현상 발생되면 이게 괴물이 아닐까요? 뭐 이런 거 연락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괴물 전문 작가 이런 쪽으로 좀 굳혔죠. 한국 괴물의 데뷔 스토리 어떤 걸 해보면 좋겠느냐? 아 이제 듣네, 이제 들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우리나라의 기록에 남아있는 괴물 이야기 중에서는 아마 이게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은 게 있어요. 삼국유사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 뭐 전설 이런 걸 기록한 책을 보면 신라가 처음 시작될 때 신라의 첫 번째 임금님이었던 박혁거세가 태어난 이야기가 실려 있거든요. 박혁거세가 말에서 태어났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변의 이야기에 이상한 괴물 이야기가 좀 섞여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날 때 그때 알을 뭐가 낳아줬을까요? 뭐 타조가 낳아줬을까요? 뱀이 낳아줬을까요? 뭐가 낳아줬을까요? 그 알을 낳아준 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그 알 낳아준 자리에서 말이 나타났다고 돼 있어. 말이 새끼를 낳지 않나? 근데 희한하게 말이 알을 낳았다는 느낌이 나게 말이 있던 자리에 가보니까 알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뛰어서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말이 날아서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날아서. 유니콘처럼. 모르겠어. 말이 날아서. 날개 달린 말이었을까요? 약간 새인데 말처럼 생긴 그런 거였을까? 그래서 알 낳았다고 생각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일단 하나가 있고 그거의 짝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요게 저는 좀 더 강렬한 본격 괴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박혁거세 태어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만나거든요. 자기 부인을 만나는데 그 부인도 출생이 되게 비범해요. 부인이 그냥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낳아주시고 이게 아니고 부인도 이상한 게 낳아줬다라고 돼 있어요. 부인은 이 삼국유사에는 뭐가 낳아줬다라고 돼 있냐면 계룡이라는 게 낳아줬다라고 돼 있어요. 계룡. 룡은 용용자거든요. 개는 무슨 기해자일까요? 닭개? 닭개자. 그래서 닭개자 용용자인 뭔가가 겨드랑이로 낳아줬던가 그래. 낳는 방법부터 이상한데 하여튼 부인을 낳아줘서 왕비가 되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계룡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실 이거 몰라요. 그 설명이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되게 뭔가 신성하다고 생각한 뭐였을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동네 지나가는 뭐 강아지가 우리 왕비님을 낳아줬다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되게 신성하고 놀랍고 신비롭고 마력을 품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막 대단한 그런 거는데 그거의 이름이 뭐냐? 계룡이라는 계룡. 이게 정체가 뭘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상상합니다. 더 이상의 확실한 정보는 없는데 그래서 현대 사람들 생각하기로 약간 용처럼 전체적으로 생겼는데 머리만 닭 모양인 뭔가 그런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아니면 닭 몸에 반대로 용머리? 전체적으로 몸은 좀 닭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약간 용처럼 생겼나? 약간 이런 형태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 좀 재밌는 건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닭을 그렇게 뭐 좀 폼나는 동물이나 신성한 동물이라고 요즘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누구 보고 에이 닭 이러면 좋은 말로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닭대가리. 같은 동물이라도 누가 있는데 호랑이 뭐 이러면 약간 뭔가 멋있다고 생각하나? 근데 신라 시대만 해도 닭을 되게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거의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한 호랑이급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경주에 지금 가봐도 관광지로 계림이라는 곳이 있고 신라의 옛날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계림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렀어요. 계림이라는 게 닭의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라 시대 사람들은 특이하게 닭을 뭔가 되게 신성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괴물 이야기 중에서는 신라가 처음 생길 때 이야기니까 한 2000년 이상 전 이야기거든요. 괴물 이야기 이게 좀 제일 데뷔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지금 부산 아닙니까? 부산. 네. 요 부산에 우리 부산에. 곽재식 작가님의 고향 이 부산에도 괴물이 살았습니다. 부산. 네. 부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괴물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괴물인지 인식은 못하더라도 이 말은 진짜 저는 부산 사람들이면 100%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데요? 뭐냐? 부산에서 지하철을 타고 북쪽으로 거의 이제 끝에 노포 그쪽으로 이제 거의 가다가 가기 전에 가다 보면 어떤 역이 있느냐? 범어사라는 역이 있어. 범어사라는 그 절 밑에 있는 지하철역이 있죠. 부산 사람들 범어사라는 거 안 가본 사람들도 범어사라는 게 있다는 거는 지하철역 이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범어사의 이 범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불국사는 불국,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 뭐 딱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조계사, 뭐 조계종에서 만든 절이니까 조계사 땅 느낌 오잖아요. 범어사의 범어는 뭐예요? 범어. 범이면은 범어. 그 범
범 내려온다? 그 법일까요? 아닐 것 같잖아요. 어자가 고기 어자예요. 고기 어자. 고기요. 고기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범은 그 진짜 그 범 아닙니까? 그 호랭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사실은 조금 일단 감 좋으신 분들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범어사가 부산에 있는 절이긴 하지만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산인 금정산에 있거든요. 금정산. 근데 무슨 산에 있는 절인데 물고기가 들어간다는 게 일단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산에 물고기라는 말이 들어있는 절이 왜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것도 전설을 찾아보면 좋기 수백 년 전부터 기록으로 남아져 있어서 조선시대 사람도 다 알던 전설이에요. 되게 뿌리 깊은 전설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서 범어에서 범이라는 말은 고대 인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바라문, 뭐 산스크리트, 뭐 이런 고대 인도 문화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인도.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교니까 좀 신비롭고 신성한 먼 이국적인 나라를 뜻하는 그냥 그런 말이고요. 신비하고 신성한 이국적인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무슨 전설이냐면 아주 먼 옛날에 금정산에 하늘에 어떤 물고기가 나타났는데 물고기가 막 날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금빛으로. 물고기가? 물고기가. 아니 뭐 날치 같은 게 진짜로 있기는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죠. 근데 날치는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뭐 배 위에 잠깐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바닷가에서 한참 떨어진 금정산 꼭대기 지역 이런데 물고기가 금색의 물고기가 빛을 막 발하면서 날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신비롭고 이상하고 신성한 것인 것 같아가지고 이 금정산에 뭔가 있다. 이 금정산은 너무나 신비롭고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저런 신비로운 마법의 물고기가 나타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밑에다가 절을 지었고 그래서 그 절의 이름을 범어가 나타난 절이다라고 해서 범어사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덧붙일 만한 사연이 좀 있어요. 범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요. 아니 뜬금없이 무슨 산에 물고기가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거의 답은 그 범어사가 있는 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범어사가 있는 산이 무슨 산일까요? 금정산. 금정산이야, 금정산. 금정산은 왜 금정산이에요? 요거 금정산 등산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꼭대기에 금정이 있다고 해서 금정산이에요. 산 꼭대기에. 금정은 쇠금자에 황금이라는 뜻의 금자에다가 우물이라는 정자에. 우물 정자. 그러면 금정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진짜 황금으로 만든 우물이 있느냐? 그러면 부산 사람들 다 조금씩 집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있느냐? 황금으로 된 진짜 우물이 있는 게 아니라 금정산 꼭대기에 하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솟은 기둥같이 생긴 돌들이 많이 있어요. 금정이라고 합니다. 금샘이라고 돼요. 그런데 이 돌이 그냥 돌이 뭐 쏟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동네 가든지 뭐 돌 쏟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금정산에 있는 돌은 특이하게도 솟아 있는데 꼭대기 부분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꽤 많이 파여 있어. 이만큼 파여 있어.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우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아무 그늘질 곳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등산 간 사람이 이렇게 보면 햇빛이 딱 비칠 때 보면 이 노랗게 솟아오른 이 화강암 요 바위에 있는 물에 햇살이 막 어리면서 금색으로 이렇게 번쩍번쩍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금정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 물고기가 신비한 물고기 살았나 보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뭐가 옛날에 좀 살았던 것 같아. 근데 하다못해 올챙이라도 옛날에 좀 살았던 것 같아. 요즘 요거 학설을 미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아니면 진짜 물고기가 안 살았더라도 그 햇살이 일렁거리면서 비치는 모양이 멀리서 보면 약간 진짜 물고기가 이렇게 꾹꾹꾹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금정산 산꼭대기에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산에 뭐 물고기가 됐든 올챙이가 됐든 어떻게 저기까지 와서 살 수가 있느냐. 이거는 물고기가 날아왔다는 말밖에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전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좀 우세합니다, 요즘에. 저 부산에 유명한 괴물이 있다 아닙니까? 장산범. 장산범. 장산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장산범 이야기, 장산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죠. 장산이라고 하는 해운대에 있는 꽤나 높은 산에 호랑이를 닮은 뭔가 이상한 게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산범 이야기는 이게 현대에 탄생한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전설이나 뭐 이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장산범 안 나옵니다. 진짜로? 뭐 호랑이가 아예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찾을 수 있지만 장산범이라는 어떤 신비로운 괴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장산범이라는 말도 없고요. 그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언제 생긴 거예요? 최근에?
저는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사이 보고 있어요. 완전히 최근인데. 저는 이 장사범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그 현장을 저는 목격을 했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많이 좀 사그라들었는데 옛날에 인터넷에 사람들이 블로그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이런 거 많이 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좀 사그라들었는데 그 시대에 이런 무서운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뭐 괴담 이런 거를 올리는 거를 전문으로 많이 하시던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관심이 많았고 일부 교류도 좀 했었어요. 무서운 이야기 올리는 그런 블로그에 어떤 분한테 내가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장산범 이야기의 원형이 될 만한 이야기를 올렸어요. 해운대 장산 지역에 사는데 이상한 개는 절대 아니고 개보다도 더 덩치가 큰 야생동물 같은 게 오락가락하는 걸 슬쩍슬쩍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장산범이라는 이름이 그때 붙은 거예요. 장산범 이름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끝났을 텐데 그리고 나서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이 거기다가 나도 봤다라는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나도 그 근처에 갈 때가 많이 있는데 나도 뭔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허연 개는 아닌데 분명히 개보다 등치가 크고 내가 보기엔 털이 좀 길어 보였는데 그거를 많이 보고 나서 뭔가 머리도 아프고 몸도 좀 안 좋은 것 같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상관없는 사람인데 똑같은 걸 둘이서 봤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올리기 시작한 거죠. 나도 부산에 사는데 나도 뭐 이상한 거 본 적 있는 것 같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그런 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정체가 뭘까?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뭐 큰 삽살개 잘못 본 거 아닐까? 설마 부산에 아직까지도 진짜 호랑이가 남아있을까? 야 근데 호랑이가 흰색은 아니잖아. 뭐 별별 이야기 다 나왔어요. 제가 그때 본 이야기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 있었냐면 근처에 중고등학교 같은 데서 가끔 가다가 무슨 이런 행사 같은 걸로 탈춤 같은 걸 할 때가 있는데 아마도 어떤 한 학교에서 사자춤 연습을 한 게 아니겠느냐. 사자춤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안에 사람들이라서 머리 들고 막 이래. 그거를 하는데 그런 거 춤 연습할 공간도 없고 좀 이렇게 민망하니까 산에 어디 올라가가지고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게 멀리서 보니까 이상한 허연 털긴 동물이 막 가는 것처럼 보인 게 아닐까? 어떤 사람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도는 사이에 이게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소설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만화를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막 달라붙었어. 달라붙은 이야기 중에는 이거는 원래 원형에는 없던 이야기죠. 달라붙은 이야기 중에는 장산범이 남의 목소리를 따라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달라붙었고 목소리를 따라할 뿐만 아니라 모습도 약간 사람처럼 변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좀 점점 뭔가 비현실적으로 변해가죠. 처음에는 그냥 흰 색깔의 어떤 동물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러다 어떤 뭐 할머니 모양의 이빨이 뾰족뾰족한 뭐 그런 게 사실은 변신하면 장산범이다 이런 버전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가 점점 풍성해져가지고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괴물 이야기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죠. 요거 저는 이런 현상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점점 불어나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커지는 게 저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를 고민하는지 뭐를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아까 계룡 이야기하면서 2000년 전에 신라시대 초기 사람들은 닭을 되게 귀하게 여겼을 거다. 우리가 지금 치킨 생각하고는 다르게.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듯이 부산의 장산 뭐 이런 데서 장산범 이야기가 생긴 거는 해운대 이쪽 지역이 90년대 이후로 되게 급격하게 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되게 우거지고 컸던 그 장산 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치면서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오락가락 많이 하게 되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지 않나? 혹은 이 깊은 산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드나들게 되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산 속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야생동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급격한 해운대 지역의 어떤 개발에서 사람들이 생태계를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게 장산범 이야기 아닐까 뭐 이런 추측도 좀 해볼 수 있죠. 그냥 재미로만 치부할 게 아니구나. 그 안에서 또 이 교훈이 또 있네. 괴물 전문 작가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좀 쳐줘야지 여름철에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괴물 전문가시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괴물 말고 귀신도 좀 아시나요? 귀신 알죠. 귀신도 잘 알아요. 귀신 알죠. 아니 우리나라 그 귀신 하면은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처녀귀신이잖아요. 뭐 머리 길고 막 이런. 근데 뭐
나라마다 이 귀신의 형상이 다 다릅니까? 아, 다르죠. 많이 다르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귀신 이야기 되게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귀신이 전 세계 공통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그 전설에 따라서 서로 다 달라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귀신하면 그걸 딱 기본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귀신 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땀 설명 안 해도 그걸 다 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얀 소복 입고 머리 길고 뭐 이런.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 앞에서 I saw ghost 하면 미국 사람도 그 머리 긴 그걸 봤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하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서로 그 옛날부터 내려온 풍습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귀신이 약간 그런 문화적인 풍습의 전설의 산물이기 때문에. 요즘엔 그런 거 좀 잘 안 나오는데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은 할로윈 파티 같은 거 하면 애들이 귀신으로 분장한다라고 하면서 보통 제일 성의 없게 분장하는 애들이 뭘로 분장하냐면 이런 허연 이런 식탁보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눈구멍 꺼멓게 두 개 이렇게 뽕 해가지고 이게 귀신이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게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다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한국에서 누가 그런 거 뒤집어서 이렇게 다니면 쟤 왜 저러고 다니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그거를 무서운 귀신이라고 한국 사람들 아무도 생각 안 할 거예요. 맞아요. 반대로 한국 문화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길러가지고 앞으로 막 이렇게 산발하고 늘어뜨리면 귀신같이 왜 그래? 라고 하겠죠. 미국 사람들은 그걸 봐도 야, 너 헤어스타일 왜 이렇게 과감하냐? 뭐 이 정도밖에 얘기 안 하겠지.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뭘 귀신으로 생각하는지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나라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좀 조사해 볼 때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나라 중에 그 우리 곽재식 작가님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그 형상을 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요것보다 더 무서운 거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저는 근데 이게 제일 요거는 좀 약간 과학적이면서 무서워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나라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동남아시아 지역에 좀 많이 퍼져 있어요. 동남아시아?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에서는 페낭가랑 이런 말 많이 씁니다. 페낭가랑? 네. 요게 어떤 거냐면 요거 약간 많이 퍼져 있는 귀신 이야기예요. 귀신 중에서는 좀 센 걸로 쳐요. 이거는 귀신 중에서 좀 약간 위험한 거예요. 애가 나타나면 도망가야 돼.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귀신 전설 중에 좀 그런 거 있죠. 귀신은 나타나면 발이 잘 안 보인다. 발이 없는 형태로 공중에 떠다니듯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속설 좀 퍼져 있잖아요. 되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설이거든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귀신 중에 특별히 무거운 귀신은 신체가 좀 특이하게 변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발이 없어진다 이렇게 사소한 거 아니고 좀 과감하게 변형되는데 어떻게 변형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목이 없다. 목이 없어진다고? 네, 목이 없고 몸통만. 목이 없는 게 머리통이 없다. 머리가 없고 몸통만. 그것도 신선하시군요. 중국 사람들은 형천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종족이 사는 나라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방 사람들은 조금 더 과격하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몸에서 머리가 분리가 되는데 그 머리통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머리통이. 몸이 없고 몸체는 그냥 본체고 뭐 가만히 있고 머리만 날아다닌다라고 생각했어요. 머리만 날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생각했어요. 사람들. 머리가 이 동남아시아 쪽에 지금도 남아있는 버전 전설에서는 거기에다 전설이 약간 또 무섭게 좀 더 확대됩니다. 저는 이 사람들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떻냐면 머리가 날아다니다가 사람을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피를 빨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머리만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많이 공격을 했다라고 치면 그거를 어떻게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이거를 인도네시아나 이런 말레이시아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고민하는 거야. 이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피를 빨았는데 소화를 할 수 없다라면 이건 조금 비과학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옛날 사람들, 이 옛날에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 사람들, 태국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그래서 요즘 버전의 이 인도네시아 귀신 이야기에서는 머리가 분리돼서 날아가는데 이거 기괴. 인도네시아는 공포 영화로 요거 가끔 제작이 돼요. 무섭기 때문에 내장을 달고 날아갑니다. 위장, 소장, 대장 이거를 달고 날아다닙니다. 머리 밑으로 그 12지장, 위장, 대장이 다 달리 있고 무슨 뭐 표본처럼 무슨 과학실에 전시해 놓는 것처럼 그 상태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머리가
뭐를 공격해가지고 피를 빨거나 하면 소화를 잘 시켜줄 수 있게 과학적이죠. 요즘 전설에는 추가로 또 어떤 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 전설 중에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는데 항상 걔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상했는데 나중에 졸업 앨범을 찾아보니까 얘는 뭐 작년에도 다녔고 5년 전에도 다녔고 2001년도에도 있고 2년도에도 있고 3년도에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가 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웅회담.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이런 쪽에는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도 발전해가지고 낮에는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 보통 여자인 경우가 많아. 이것도 왜 이것도 여자인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귀신하고 비슷하게 보통 여자인 경우가 많은데 낮에는 그냥 평범한 여자하고 이런데 밤이 되면 사람들이 안 볼 때 분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면 모가지가 분리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내장을 달고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공격을 한 다음에 다시 아무도 모르게 싹 돌아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막 와 옆집에 누가 무슨 공격을 당해서 뭐 쓰러졌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공격당해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그러게요 이러고 있고 낮에는 이게 사람이다가 밤 되면은 머리가 이렇게 이륙을 하면서 이 내장이 같이 딸려서 이렇게 이륙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써놓은 기록 중에는 비두국이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비행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 기록 중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면 중국 사람들은 소화를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봐. 그거는 뭐 귀신이 공격하면 뭐 먹으면 다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했나 봐. 대신에 중국 사람들은 뭐를 또 되게 이거는 아무래도 이상한 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어떻게 머리가 날아다닐 수가 있냐. 머리가 뭐 굴러다닌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귀. 그렇지. 상상력.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전설들을 보다 보면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머리만 날아다니는 이 이상한 이 귀신인지 괴물인지 같은 이거는 귀를 펄럭거리면 귀를 아주 빠르게 펄럭거려가지고 날아다닌다라고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게 날아다니는 원리가 들어가야지 좀 말이 된다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이제 또 같은 뿌리가 있는 귀신 이야기도 어느 지역으로 퍼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한다. 이런 것도 재밌죠. 그러면 우리 곽재식 작가님은 살면서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근데 귀신 전문가네. 본인이 아는 귀신 얘기 중에 가장 이건 진짜 무서웠다 하는 얘기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이 뿌리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되게 듣고 충격받았던 이야기고 되게 저는 지금까지도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좋아. 그리고 저는 뭐 귀신, 괴물 이런 것 중에 제일 제가 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저승사자거든요. 저승사자. 딴 귀신은 나타나도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섭지는 않겠지. 좀 무서울 것 같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애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난 가야 되는 거야.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거잖아. 언젠가 태어난 이상은. 전 저승사자를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뭐 이쪽 이야기인데 중동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인데 중동 귀신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중동 귀신 이야기가 약간 저승사자 이야기 쪽에 가까운 거예요. 이야기 쪽에 가까운 건데 어떤 왕이 되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에 다 평정을 하고 나라도 되게 부강하게 일군 거예요. 그래서 뭐 아름답다는 궁녀도 다 선발하고 뭐 맛있는 음식, 뭐 좋은 보물 다 가진 거예요. 해보니까 삶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거든. 그래서 막 인생에 뭐 아쉬울 게 없이 다 행복하게 잘 살았어. 나이가 하나, 둘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근데 죽는 거는 내가 아무래도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력과 그런 재물과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를 샅샅이 조사를 한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있느냐.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신하 한 사람이 어디 깊숙한 데 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온 거야. 내가 희한한 이상한 동굴 같은 데를 발견을 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어떤 저승사자, 죽음의 신 같은 게 그 동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해도 이 동굴에는 약간 입구에 어떤 마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임금님 거기 가서 사시면 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증거를 막 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임금님이 거기 들어가서 살면 안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찰나를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 죽는 게 중요하니까 궁궐에서 화려한 생활 다 포기하고 그 동굴 안에서 살 수 있는 것만 챙겨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때부터. 거의 유배 수준인데? 그래도 죽는 건 너무 싫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산 거예요. 몇 년 살았다고 할까요? 어차피 전설이기 때문에 대충 말하면 돼요. 몇 년 살았다고 할까요? 750년. 너무 말자. 좀 상상할 수 있는 연도로.
30년? 30년. 어. 거기서 30년 산 거예요. 거의 30년. 30년 7개월 5일 되는 날 갑자기 저승사자가 쓱 나타난 거예요. 동굴에. 그래서 저승에 가자. 너도 이제 갈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저승에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궁궐을 다 포기하고 이 동굴에 가지고 지금 30년째 이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왔냐라고 하니까 그 죽음의 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동굴 입구를 통과해서 온 게 아니라 네가 여기에 올 줄 알고 이 동굴 제일 깊은 구석에서 수백만 년 전부터 널 기다리고 있었다. 와. 소름이다. 나 이거 초등학교 때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 초등학교 때. 형이 지금 완전 충격이었어. 오. 그냥 자극적인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 뭐 인간의 어떤 생각하게 되네.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막 얘기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 되게 기억에 남아요. 아니 근데 그 저 우리 곽재식 작가님이 여기 온 또 목적이 따로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40권의 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최근에도 또 쓴 책이 있거든요. 아 책이 나왔어요. 금년에 제가 책을 3권을 냈습니다. 하나는 소설책인 이게 제목만 들어봐도 진짜 재밌어요. 짤막짤막한 소설들이 모여있는 책이에요. 옴니버스? 그런 느낌.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 신기하지 않습니까? 약간 SF 소설인데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 그 미취학 아동들 것은 아니. 만화 제목 같은데. 아니. 심오한 책이에요. 재밌는 책이에요.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 내용이 뭐예요, 그게? 보셔야죠. 보라고. 저는 책 제목을 지을 때 그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전 너무 비유적인 제목 이런 거 저는 좀 싫어합니다. 구체적인 거. 그래서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라고 하면 해장국 나오고 비행 접시 나오고 날아가는 게 나옵니다.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낸 책이 모든 것이 양자 이론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너무 어렵다. 어렵죠. 역시 과학한 사람이라.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양자 이론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세상 모든 것에 다 적용시켜가지고 줄줄줄줄 좀 설명한 책인데 이 책은 약간 조금 작심하고 보셔야 돼요. 뭘 작심해요? 내가 양자 이론 이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내가 약간 심오한 첨단 과학, 최신 과학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읽으시면 되는 책이에요. 모든 것이 양자 이론. 그 두 번째 책이고 세 번째 책은 뭡니까? 세 번째 책,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수위 조절을 한 거죠.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 같은 그런 가벼운 느낌에다가 갑자기 양자 이론 나오니까. 모든 것이 양자 이론 같은 무거운 사이에서 약간 조절해가지고. 해장국으로 간 양자 이론. 과학책이지만 좀 친근하게. 팔도 동물 열전. 팔도 동물 열전? 팔도 동물 열전. 우리나라 전국에 사는 야생동물 8가지에 대해서 이 동물들에 얽힌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제 전공이 또 뭐겠습니까? 괴물 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에 얽힌 전설 이런 것도 있고. 걔도 한번 사서 볼게요. 동물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애기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네. 학교 픽업? 네네네. 빨리 가요, 빨리. 가겠습니다. 그 학교 어딘데? 집 근처. 예? 집이 어디예요? 집 서울. 네. 서울까지 어떻게 가지? 지금 부산에서 그러면은 빨리 가야겠네. 비행기 타고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근데 나가는데 너 그때 봤나? 꼬리 못 봤나? 내만 봤어?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